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학생들을 인솔하다 희생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도 있죠. 그간 정부가 순직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로 순직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노동 양극화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지금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풀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 또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랜섬웨어, 내 컴퓨터의 문서나 파일을 인질로 잡아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풀지 못할 비밀번호를 걸어버리는 건데요. 정부 기관, 병원 등 피해가 속속 퍼지는 가운데 공포의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에서 어떻게 막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두 번째 인터뷰에서 랜섬웨어 알아봅니다. 월요일 생생장바구니, 실록이 푸르른 요즘 농수산물이 더 가까운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공약 중 하나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세월호 비정규직 교사의 순직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지시도 있었죠.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항상 지적되어 온 문제고요. 해결,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되어 왔지만 방법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막힌 경우도 많았고요. 특히 채용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민간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이 여력이 약한 곳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취임 후 첫 번째 행보도요, 이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직접 또 비정규직 없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실현 가능성을 놓고 처음부터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비정규직화가 너무 규모가 크고 그 격차가 커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민간 부분만이 아니라 공공 부분에도 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뭔가 좀, 큰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네.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뭔가 좀 새로운 기존의 비정규직이나 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 뭔가 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좀 하기 위한 상징 조치를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잘하면 이게 두 마리 꿀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보장을 하고. 네. 다른 한편 그러면서도 공공부문의 고용을 조금 더 균형되게 하고 또 네.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잘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일자리의 양보다는 일자리 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 구의역 스크린도 사건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공공부문이 일단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인천공항공사도 얘기하셨지만 신호탄을 올릴 경우에 어떤 사회적 여파가 클 것 같은데요.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까요? 한 42만 명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요. 공공 부분이 합쳐서 비정까지 합쳐서 한 180만이 좀 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40만 명이 좀 넘다 하면 그 비중이 꽤 높은 거죠, 그죠? 네. 근데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화가,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는 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규직처럼 다 만든다, 이렇게 규정하면, 네. 생각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그런 경쟁을 통해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하는 업무도 현재 공공부문의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가령
그 생명이나 안전, 네. 뭐 굉장히 위험한 거 이런 걸 다루는 업무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기존 정규직과는 직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해서 네. 그렇게 승급이나 승진 그다음에 보상 제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이런 경우에는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도 저는 중요한 네. 대안으로 검토된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네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이분들이 정상적인 경쟁 절차를 거쳤는가가 문제가 돼요. 네. 많은 공시생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들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비정규직을 그냥 정규직화하면 네. 아마 여러 가지 적어도 경쟁의 공정성, 특히 이 공공부문의 정규직 채용을 둘러싼 이런 네. 문제가 분명히 문제제기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완전히 새로 심사를 받아서 하는 절차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정규직화될 때 그 자동으로 당연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 분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기존 정규직과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있던 분들이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차등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되면 지금 정규직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이거는 차등과 차별을 구분을 못하는 데서 나타난 말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저는 자회사 형태를 통한 정규직화가 네.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성 있는 방안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한 번에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역차별 논란도 그럴 텐데요. 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만약에 동일 업무인데 한 직종은 정규직, 한 직종은 비정규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라든지 업무가 전혀 다른 경우가 아니라 동일한 경우에는 역시 같은 맥락의 조정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네. 같은 임금을 줘야 하는 마땅하고요. 네네. 그게 그야말로 동일로도 동일임금 원칙을 공공부문에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임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처우나 이게 다르다. 그럼 그건 명백한 비정규직의 차별이죠. 예, 차등과 그런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차등과 차별, 제가 좀 여쭤본 질문으로 좀 더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 노동계에서는 사실 자회사 설립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자회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고용 불안을 사실 묶어서 한 회사의 불안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용역회사처럼 운영하면 노동계의 반발이 맞죠. 네. 근데 이제 용역회사는 대개 주기적으로 가령 2년이나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자회사를 만들 때 계약을 갱신하는 식의 자회사가 아니라 네. 훨씬 더 완전히 고정된 자회사 네. 이런 걸로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만약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용역회사처럼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면 네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말이 맞죠. 예. 그리고 자회사를 설립하되 그 모회사에서 상당한 책임을 지는 이런 자회사 형태가 돼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고용 안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지난 처우보다는 훨씬 나은 면, 다만 단계적으로 자회사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용역회사를 만드는 경우는 용역회사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간접 비용도 적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만 가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단원고 비정규직 교사의 순직 처리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 노동시장에 좀 비정규직 힘드니까 정규직화해야 된다. 그런데 공이 얘기하는 게 비용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자회사 전환권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비용은 들어갑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줘야 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좀 기존 정규직과 차등해서 관리하면 네네. 우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존의 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공공부문의 정규직처럼 한꺼번에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네. 현재 하고 있는 직무나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승진 승급 체계도 만들고 임금 체계도 짜야 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대폭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다만 네. 고용 안정 확실히 보장이 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의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는 개선될 거고 네. 그다음에 하는 일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개선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가능한 그리고 비용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네. 이런 형태의 정규직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임금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 고용 불안, 뭐 2년만 일하고 그만둬야 되는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 정규직 문제는 그런 얘기신데요. 이 과거에도 사실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게 오히려 2년 단위로 사람을 내보내는 법이 됐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지금도 오히려 정규직 고용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용역 파견이든 또 편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좀 역효과가 나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인천공항공사는 간접 고용, 즉 용역회사를 통한 그거였습니다. 네네네. 직접 고용 기간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민간 부분에서도 자꾸 아웃소싱을 통해서 네. 용역이나 파견이나 아니면 또는 사내하청 같은 걸 늘리는 방식은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공공부문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다만 공공부문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한편으로 고용도 보장하고 부분적인 처우도 개선하되 네네. 너무 비용이 기하급수로 발생하지 않는 이런 네.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게 비용만이 아니라 사실 인천공항에서 일하면서 정규직들은 마치 정직원, 주인 것처럼 하고 네. 나머지 비정규직이나 용역회사 직원들은 마치 손님이나 아니면 뭐 의붓자 시절 이렇게 취급되는 네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의 주인의식을 같이 갖도록 만드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뭐 임금이라든지 뭐 고용 안정성도 당연하지만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서비스라는 목표, 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공공기관이고 공공부문이고요. 민간 기업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또 우려도 많습니다. 사실 이건 뭐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좀 이 공공부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이런 해결 방안을 찾으면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 부분에서도 지금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 사내하청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네.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작부터 비정규직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너무 자본 측에서 네네. 기업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네. 너무 이익만을 생각해서 네네. 정규직을 정말 소수로 만들고 나머지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가 적게 된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임금이 너무 높아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양자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균형이 없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부문에서 나름대로 모델을 제기를 하고 네.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해야 하고 조금 더 우리 사회 전반 그리고 노사가 조금 더 타협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기아자동차 하청 노조가 이 노조에서 배제된 부분도 사실은 좀 대선 전에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일단은 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든 단계적 접근 또 지속 가능한 이 정규직화 이런 것들 다 좋은데 한편에서는 좀 다양한 직제 형태, 뭐 준규직, 파트타임이래 제대로 좀 임금을 올려주고 여러 가지 방식의 좀 다양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차등화를 하는 거는 네네. 우리는 대졸자나 고졸자가 들어오면 똑같이 그 승진도 그렇고 승급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힘든 사람, 숙련을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숙련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 지식을 더 많이 필요한 거, 네. 경험을 더 많이 필요한 이런 일들은 조금 더 차등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직제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돼요. 네네. 직제를 바꿔서 직군이나 직종을 다양화하고 거기에 맞게끔 임금 체계도 만들어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좀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네. 이번에 자회사 모델도 사실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회사를 통해서 그걸 차등적으로 차별이 아니고 네. 차등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중간적인 다리입니다. 예, 오늘 뭐 핵심 말씀이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라는 점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 또 좀 그런 부분을 더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결국 정부가 계속 단계적으로 계단을 밟아 나갈 텐데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요번에 이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이번 인천공항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요. 네. 여러 가지 유형이나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공공부문 하는 걸 보고 네. 그중에 할 수 있는 건 좀 따라 하는 거 보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수행하는 직무나 내용이 다른데 그걸 네.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고 네. 기반이 안 갖춰져 있는데 네네. 그런 걸 갖춰야 하는가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고령화 시대에 들었기 때문에 65세까지 60세 이상까지 앞으로 일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만들어진 우리 인사 시스템이 사실 고도 성장 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위로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네, 예. 그래서 오래 근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승진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바꿔서 네.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네네. 이런 인사 시스템으로 대폭 개편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공공 부분에서 이게 안 돼 있고 네. 민간 부분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이번 문재인 정부 때 해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생애 주기별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이런 직제 인사제도도 받침돼야 된다.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얘기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단문 10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세종문화회관 서울뮤지컬단의 뮤지컬 공연 밀사의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립니다. 이 공연 가기 좋은 계절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정규직은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 자 등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 또는 더 높은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역시 가장 큰 고통이겠죠.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방침을 내놨는데 앞서 인터뷰에서 들었다시피 여러 단계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비정규직 이면서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지 어떤 걸 가장 공감했으면 좋겠는지 이 방송에서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3시 30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계대출 관련한 대책 얘기도 나오고 새 정부 여러 얘기했었는데 증가세 좀 꺾였네요. 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7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작년 4월에 9조 원이었으니까 1조 7천억 원 정도가 좀 줄어든 건데 좀 증가세가 좀 주춤한 겁니다. 네.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이 모든 업권에서 이 증가세가 꺾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시장 금리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데다가 또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다 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이 가계대출도 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올해 들어서 4월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22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4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네, 이 가계부채 사실 부동산과 밀접한데 완전히 지금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긴 한데 절대적인 증가 금액은 여전히 많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 대선 직전이라서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좀 자제한 측면도 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이 좀 계속 늘고 있고 5월 이후에는 이 아파트 분양 물량도 다시 늘고 있어서 가계대출이 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잡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 가계부채가 확실하게 잡힐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조 원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네. 상장 주식을 보유한 부호들의 주식 재산 이 빈익빈 부익분가요? 많이 늘었네요. 네, 재벌닷컴이 상장 주식을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 24명의 주식 자산을 좀 평가했는데요. 지난 12일 현재 주식 평가액이 74조 8,48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12조 4,838억 원, 20%나 늘어난 건데 네. 주식 부자들의 재산이 급증한 건 올해 들어서 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1일에 종가 기준으로 2,296.37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좀 재차 갈아치웠는데요. 주로 재벌과 대기업 계열사들이 속한 대형주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주식 부자들의 평가액도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주춤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코스피 상황에 힘이 컸군요. 삼성전자 주가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가의 주식 평가액이 좀 크게 늘었는데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는데 보유 주식은 17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작년 연말과 비교하면 2조 7천억 원 넘게
늘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조 1,000억 원대로 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었는데 보유 주식이 8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조 4천억 원 이상 늘어난 거고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4조 7천억 원대로 4위에 올랐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얼마 전에 상장한 이 넷마블 게임 강준혁 이사회 의장이 3조 원대 돈방석에 앉으면서 이 주식보 6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이 자수성가형 부자인 방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예, 상장 그날도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네. 자, 금융권 계좌를 살펴봤더니 한 절반 가까이가 1년 동안 아무 거래가 없는 계좌다. 이런 얘기도 들어왔네요. 네, 이것도 뭐 금감원 자료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수가 총 6억 400만 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11.7개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라는 겁니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총 계좌 수가 2억 6천만 개 정도 되는데요. 이 절반에 가까운 1억 2천만 개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였습니다. 또 이 소멸시효 등이 지난 이 휴면 금융 계좌 수도 총 5,400만 개에 달했는데 거기서 잠자고 있는 돈만 1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잠자고 있는 돈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어제부터 계속 예고 기사들이 TV 또 신문 또 인터넷 등에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면 랜섬웨어 때문에 난리 날 거다. 이런 얘기 왔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피해가 실제로 확인됐고요. 기업, 공공기관, 개인 피해 사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랜섬웨어 사실 새로운 위협이나 새롭게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전문가와 인터뷰를 할 때마다 랜섬웨어를 거론했고요. 또 정보 보안에 대한 선 예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이 정보 침해의 범죄 또 공격의 특성상 이미 발생한 걸 되돌리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막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산 걱정에 있는 랜섬웨어 공포 또 피해 어떨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표준 포럼의 의장을 맡고 계시죠.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렬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도 영어고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랜섬웨어 정확히 뭔가요? 예, 랜섬은 영어 합성어인데요. 네. 온값이란 뜻을 의미하는 랜섬하고요.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해커가 이 컴퓨터 종료 파일을 암호화하고요. 그다음에 그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에 사용자에게 암호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종의 뭐 범죄네요. 일단은 이 랜섬웨어가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게 워나크라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특징이 있나요? 네, 이번 그 랜섬웨어의 특징은요, 보통은 랜섬웨어가 전파하는 방법이 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감염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자기 컴퓨터가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감염이 되고요. 네. 아니면은 메일을 받고 나서 뭐 첨부 파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감염하게 되는데요. 이번 랜섬웨어의 특징은 컴퓨터 웜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랜섬웨어가 컴퓨터에 감염되고 나면은 주변에 있는 보안에 취약한 또 다른 컴퓨터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특징은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윈도우에요. 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토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이 보안 취약점들이 인터넷에만 연결만 되면 바로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한 대의 컴퓨터에 감염이 되면 바로 그 파일을 암호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컴퓨터를 공격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주변의 컴퓨터가 감염이 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나타난 게 지난 토요일부터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산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랜섬웨어 이 설계자가 있잖아요. 네네. 이 랜섬의 악성 행위를 하기 전에 네. 이 도메인 네임 아주 그 긴 길이를 갖는 도메인 네임을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니다. DNS 서버라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도메인 네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비활성화가 됐을 때 이렇게 이 아까 악성행위도 하고 이 확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영국의 이 아주 보안 전문가 청년인데요. 네. 보안 전문가가 이거를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보통은 이 등록이 돼 있는 도메인 네임이 있을 때는 이게 확산을 안 하고 네. 비등록이 돼 있는 도메인 네임 있을 때는 확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가 한 뭐 10,000원 정도를 들여서 그 도메인 네임을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악성행위랄지 아니면 확산이랄지 이런 행위가 이렇게 멈추게 돼서 현재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현재 이 발견된 변종이 한 28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변종이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종 280개가 아까 이 도메인 네임이 각각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모두 다 찾아서 전부 다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현재 이 최선을 다해서 이 막고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좀 추적이 어려운 국제 통용되는 화폐나 혹은 금전적인 이 몸값을 지불받는 말 그대로 행위자가 있는 건데 이 한국도 좀 피해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많이 생기지는 않았고 오늘 정부 발표로니까 한 몇 건 정도 생겼더라고요. 좀 국내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하면 오늘 정오까지요. 네네. 문의한 기업이 한 10곳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가 필요해서 이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피해 신고까지 한 기업이 5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일부 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일부 상영관이 랜섬에 감염돼서 뭐 상영관에 관련되는 뭐 광고 서버들 이런 것들이 설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현재 이 국내 보안 기업인 하우리에 의하면요, 네. 약 4,000개 정도의 IP 주소가 이 랜섬에 감염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IP 주소들이 이 대기업이 아닌 이 보안의 이 능력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의 속성이 아무래도 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 손상 등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피해 규모에 대해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속단하기는 상황이고요. 어려운 시간이군요. 확실한 것은 오늘이 추가 확산의 고비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뭐 P2P 업체들 특히 뭐 무슨 숙박 앱, 뭐 택시 앱 이런 거에서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곳들, 택시 앱은 아니고요. 숙박 앱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보안에 취약하다, 기업이 작아서 또 그렇다라고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교수님도 한번 예전에 지적해 주신 적이 있지만 이제는 뭐 IoT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까지 이 네트워크가 점점 아주 고도화되고 넓어지고 있는데 이 대응을 잘 못할 경우에는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거든요. 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IoT 디바이스에 대한 이 보안 취약점들은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이 보통은 요즘 많이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IoT 기기들이 CCTV, IP 카메라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보통은 디폴트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네. 그래서 디폴트 패스워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패스워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뭐 무선 AP랄지 스마트 TV랄지 아니면 커넥티드 카 이런 쪽에서도 해킹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튼 이번 랜섬웨어하고 관련해서 정부의 조치는 현재까지는 아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래부가 이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처음에 관심이라는 2단계에서 지금 주의로 올렸죠. 3단계로 격상시켰고요. 여보세요? 네네. 예. 청와대도 이 초동 단계 그리고 피해 확산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현재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 보호나라는 사이트에서 네.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 주의 공고문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네. 그만큼 랜섬웨어에 대한 이 피해 기업의 이 관심이랄지 아니면 치료 방법에 대한 관심이 아주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미래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가 이제 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토요일날 저녁 또는 일요일 주말을 해서 네네. 굉장히 많은 이런 대응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적시적대에 필요한 대응책을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이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개인 또 국가 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대응이 유효한데요. 계속 유효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렬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이제 5월도 중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실록이 푸르른데요. 이럴 때는 정말 이 푸르름에 어울리는 농수산물 이런 것들 절로 떠오르실 겁니다. 한 주간 이 농수산 식품 정말 맛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음식도 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정말 색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 요즘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 컬러 푸드라고 해서 눈으로 음식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네. 농산물은 색깔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합니다. 네. 이 붉은색 파프리카나 토마토, 석류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심장병 예방이나 노화 방지에 좋고요. 이 보통 특히 리코펜이 많이 함유된 토마토는 설탕에 많이 드시는데 체내 볶아 드시는 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색인 강황, 호박, 당근과 같은 농산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각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분도 지용성이어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에 볶거나 익혀 드셔야 더 흡수가 잘 되고요. 네, 이 표현상으로는 생이라기보단 생으로 먹어야 된다가 더 와닿고요. 설탕이나 여러 가지 달달한 거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 기름에 볶아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예,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 보라색 음식도 열풍이에요. 블루베리도 그렇고요. 가지도 그렇고요. 보라색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항산화 기능이나 눈에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나 아사히베리가 참 유행인데요. 보라색 식품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피를 맑게 하고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껍질과 씨에는 수명을 연장하고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네. 자, 어르신들은 이 블루베리나 포도 같은 이 껍질, 씨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과일들 혹은 농산물들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토마토가 이달의 농산물로 선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인 이번 5월의 제철 농산물로 농촌진흥청이 토마토, 귀리, 상추 이렇게 3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중에서 토마토는 다양한 조리법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매력적인 농산물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요리법도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토마토를 이용한 가지 볶음, 흰살 생선 조림, 그리고 프렌치 토마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고요. 네, 토마토 저도 좋아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할 요리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게 해먹을 만한 요리 그중에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재료도 간단하고 방법도 쉬운 토마토 가지볶음 어떠신지. 네, 토마토 가지볶음. 왠지 색은 참 마음에 드는데요. 요리 문외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재료는 가지랑 토마토 1개씩, 피망 조금, 그리고 소고기 120g 정도 다진 게 필요해요. 그리고 먼저 가지와 토마토를 한 입 크기로 다듬고요. 피망을 조금 굵게 다지면은 준비가 다 됩니다. 가진 소고기를 볶다가 이 가지를 넣고 좀 더 요리하고요. 네. 토마토와 피망을 넣어서 40초간 더 볶으면 되는데요. 거기에다 설탕과 간장 조금, 두반장 1큰술을 넣으면 양념까지 다 요리가 된 겁니다. 문 대리님. 네. 이 요리 직접 해보지는 않으셨죠?
네. 예, 역시 설명할 때 요리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이 설명이 다릅니다. 예. 보통 이 준비를 어떻게 갖춰놓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 척하면 척 알아들으시거든요. 다 네. 맛있게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예, 토마토 가지 그다음에 피망을 이용해서 정말 계절의 색 느끼는 먹어보는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장바구니 동향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 가격이 상승할 품목은 시금치와 닭고기가 있는데요. 시금치는 출하량은 꾸준하지만 맑은 날씨가 이번 주에 예보되면서 나이들이 가는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네. 나들이 하면 역시 김밥을 많이 챙겨가실 텐데 이 김밥용 부재료 수요가 증가해서 시금치 가격 약간 오르겠고요. 네. 닭고기는 병아리 마리수가 AI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전년보다 10%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겠습니다. 네, 계란 문제도 그렇고요. 이 닭고기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품목도 알려주시죠. 반면 당근과 이 배추 가격은 그래서 내려가겠는데요. 당근은 봄 당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생육기에 적절하게 비도 내리고 해서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게 시중에 유통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배추는 요즘 월동배추가 들어가고 봄배추가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출하 면적도 늘어나고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어요. 네.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배추 가격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배추는 이 정말 민족의 국민의 음식이죠. 김치 재료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사실 좀 건강에 좋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김치와 국에 이용되는 국민 채소 이 배추는 96%가 수분이지만 다른 영양분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푸른 잎에는 철분, 칼슘, 엽록소가 많고요. 네. 노란색 속잎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보통 요리를 하면은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된다 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 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칼슘은 국으로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영양분 파괴가 적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배추를 이렇게 사랑해 온 것 같습니다. 배추를 전 부쳐 먹어도 맛있고요. 정말 이 한밤중에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 배추잎 깨끗이 씻어서 몇잎 우적우적 먹으면 예, 네. 음식 욕구도 사라지고 다이어트도 도움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3721님 비정규직 사회적 폐해가 더 큰 것 같아요. 노래만 신청하다가 진행자 목소리에 이끌려 문자 보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3721님 뮤지컬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014님은요 강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데 특장차 운행하고도 정말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라고 저희가 원마운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